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그리고 정국기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박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시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금 일이 터지고 보니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 당일날 대통령 행적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서 직접 해명한 자료 올렸죠? 네, 그렇죠. 청와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코너를 마련을 해서 오보와 괴담 바로 잡기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청와대가 좀 해명성 자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보나 괴담은 바로 잡겠다면서 대통령이 그때 수술받고 성형수술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뭐 그런 해명을 쭉 내놓고 있는데요. 정국기 교수님, 네. 뭐 납득하셨습니까? 납득이 충분하지는 않다. 네. 사실은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어디 있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어제 한 얘기가 네. 관저 업무실에 있었다.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처음 들어봅니다. 네. 대통령 본관이 있고 청와대 출입하시면 잘 아시겠죠. 네. 본관이 있고 관저가 있는데 숙소가 있는 관저가 있죠. 그렇죠. 숙소는 자는 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출근을 하지 않고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 문재인 대표 말이 맞습니다. 이 관저라는 데는 출근하기 전이나 네. 퇴근 후에 간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런 건데 해명은 내놨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런 해명이었죠. 네. 지금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사실 특검에서는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의 내용에는 14가지가 지금 열거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수사에 관련된 수사에 관련하여 인지된 사항은 다 수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특검은 최순실 특검이지만 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에 있었다라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네. 계속 얘기됐던 것은 그 7시간 동안 계속 서면 보고도 받았고 전화 보고도 받았다. 전화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국민들은 여전히 그럼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밝히면 되지 않냐 이러니까 나온 게 청와대에서 관저에 있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이 난리가 났는데 관저에서 있고 대면복을 안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여전히 청와대에 저런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란을 개설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푼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저렇게 되면 의혹은 더 증폭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 사건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재작년 7월입니다. 그러나 이제 2년 그러니까 한 4개월 지나서 이제야 밝힐 수 있다. 대통령은 관저에 계셨다라고 청와대가 설명합니다. 그러나 2년 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답을 잘 못했습니다. 당시 2차례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서면 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죠.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어디 계셨습니까? 당일날. 청와대 경내에 계셨습니까? 청와대 내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디 계셨는가는 경호상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종훈 박사님,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때는 답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관저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 그겁니다. 근데 그러면 관저에서 업무 시간 중에 관저에 있다는 건 일단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몸이 대단히 아팠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관저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조금 전에 보니까 출입하셨다고 하니까 관저에서 지금 집무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걸어도 얼마 안 걸리는. 5분이 안 걸리죠. 예, 그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저에 처음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실 수도 있죠. 감기 몸살로 해서. 네. 자, 그런데 보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나중에라도, 오후에라도 옷을 추스리게 입고, 점심 먹고라도, 한두 시에라도 집무실로 가서 보고를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타나신 게 오후 5시란 말입니다. 오전 10시에 보고받고 지시 한번 내리시고, 그 이후에 관저에 있으면서도 지시도 없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자, 이것이 팩트입니다 해서 나온 설명도요,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관저 계속 집무실. 속보가 들어오는 거 조금 네.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180건의 문건이 넘어갔고 그중에 47건은 인사자료 등 비밀 자료를 했는데 그중에 네. 어떤 인사자료를 최순실 씨가 사전에 먼저 받을까 계속 그 대상이 공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는요, 감사원장과 또 미래부의 장관 인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차관급 인사 자료까지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네,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먼저 넘어간 대통령의 중요 국정 인사 자료, 과연 누가 그 대상자였을까에 대한 것 궁금했는데 채널A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 국정원 2차장 인사 자료, 그리고 문화재청장, 청년위원장,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자료가 국민에게 발표되기 전에 최순실 씨 손에 넘어갔다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저 집무실에 계셨다고 이제 청와대 해명자로 이번에 나왔어요.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거리가 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관저 안에 따로 집무실을 둔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관저 안에 뭐 서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집무실은 말을 안 된다. 그런데 굳이 지금 관저에 계셨고 그런데 그때 쉬고 계셨던 게 아니고 일을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관저 집무실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세명을 하면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청와대 설명은 청와대는 관저가 그러니까 집무실이 세 군데 있다. 본관에 있고 숙소가 있는 곳에 있고 비서동에도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책상이 있고 자리가 있고 그러면 뭐 집무실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예,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궁색해 보입니다. 우리가 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그 본관으로 출근하는 그런 그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간단하게 아침에 그 비서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관저로 출근하는 모습이 있는데 대통령이 출근 안 했다는 이런 그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은 24시간 국가를 책임지기 때문에 관저에서도 네. 뭐 충분히 업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당일 세월호 참사라는 그런 그 국가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면은 네. 궁색할 수밖에 없다. 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단독 취재한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유출됐거든요. 그럼 왜 유출했을까? 먼저 갖고 뭘 할까? 뭐 다양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나온 의혹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 전반적으로 정부 쪽의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네. 저도 뭐 여러 경로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는데 조금 전에 나오듯이 예를 들어 국정원 이제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 파트가 바로 국내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네. 수집하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 국정원 2차장 밑에 추모국장인가 하는 분이 네. 사실은 최순실 관련한 뭐 이런 정보통을 네. 운영했다는 얘기도 그런 있고 의혹이 나왔었죠. 또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우병우 수석에게 직보했다. 네. 그 2차장도 아예 배제하고 그런데 저 사실은 국정원 2차장도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병우 라인이 이제 국정원에 가는 부분에도 그러면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유출된 자료를 보면은 청년위원장부터 국정원 인사까지 굉장히 그 어떤 한 저희가 처음에 봤던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쪽으로만 집약된 것이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이미 다 뭐 많이들 알려졌던 사실이잖아요. 태블릿 PC에 뭐 200개의 문서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검찰이 인사 관련은 47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네. 말씀하신 체육이나 스포츠는 원래 이제 그 최순실 씨를 둘러싼 그 측근들이 관여했던 것에 이권 개입했던 측면들이고 네. 네. 정부 인사나 외교 기밀 문서 그리고 남북 접촉했던 거 그리고 이 뭡니까 당선인 시절에 아베 총리 특사와 만났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보고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전 이게 앞으로 우려스러운 게 이미 우리가 심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인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냐의 문제인데 어제도 100만 촛불을 받고 26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도 더 많은 규모의 그 촛불 민심들이 타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아주 안전하게 최순실 씨가 아니면은 인사할 수 없었던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정도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속보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2013년 8월이면
이제 대통령 집권 첫 해 8월인데 왜 저도의 휴가가 나온 다음에 국무회의가 8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때 허태열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정현 정무수석이 박준우 정무수석으로 바뀐다. 그런 내용들이 좀 공개됐죠. 그렇죠. 그건 뭐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허태열 실장이 뭐 어떤 대통령의 호흡이라든가 네. 또는 뭐 자기 인사를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경질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오늘 그 채널 A의 그 특종이라고 하는 저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자리를 보면은 감사원장, 네. 그다음에 미래부 장관, 뭐 국정원 2차장.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행정부에서 그 업무 잘못되는 거 그 감시하는, 견제하는 그런 옛날에 그 사원부 같은 자리의 그 수장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인사가 흘러갔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네. 미래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네. 미래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누굴 앉힐 것인가인데 이것도 흘러나가서 또 뭐 최순실이 농단을 한 그런 혐의가 보이고 문화재청장, 그 문체부 관련 사항이고요. 네. 청년위원장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들여다 이렇게 자기들이 장악해야 될 부서를 그 의도를 하고 이걸 네. 그 미리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채널A가 그 밝혀낸 이 감사원장 자료가 흘러갔다. 이 감사원장 자리는 보통 장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근데 헌법에- 약간 좀 네. 짚어볼 대목은 한 가지 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정윤회 씨가 이제 중앙일보 이제 인터뷰 내용도 네. 있긴 한데요. 2014년 4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정윤회 씨가 사실은 국정에 상당히 개입한 거, 이번에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전제하면 그 시기는 사실은 정윤회 씨가 인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무렵이 아니었나,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때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윤회 씨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최순실 씨가 저 시점에 개입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저 시점까지는 정윤회 씨가 개입을 한 건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태블릿 PC의 그래서 주인도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공용으로 쓰던 태블릿 PC였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만 쓴 게 아니고 이게 네. 정윤회 씨도 함께 썼던 태블릿 PC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공소장 이제 법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혐의를 적시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표현을 봐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대통령의 공범 사실이 적시된 거거든요. 이 네. 공소장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거는 과연 대통령의 공범 사실, 공모 사실이 공소장에 적힐 것인가, 적시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검찰이 일단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임을 인정을 했고 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된 거예요. 네.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정치적인 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6명이 오늘 회동을 해가지고 어떤 네. 최종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요한 거는 야권은 어쨌든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소야대 정부이고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여야가 완전히 특히 야당 내에서 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공소장이 이렇게 적시가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이제 발빠르게 탄핵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300억 규모의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내야 될지 다 일일이 간이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시돼 지금 있고요. 공소장 내용이 지금 언론에 입수돼가지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전에 그 검찰 쪽에서 그렇게 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 두 사람의 이제 안종범이라든가 뭐 네. 최순실 또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의 공소장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그런 혐의 내용이 기재가 될 것인가라는 네. 게 이제 사실은 의문이었어요. 그냥 공범 정도로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 기소장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들이 막 이제 적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기업으로 지금 이제 검찰이 특정한 플레이그라운드, 그 이제 광고회사 아닙니까? 플레이그라운드의 팜플렛을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한테 주면서 이 회사에다가 광고를 주라고 지금 네. 얘기를 했다는 그 내용이 지금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정몽구 회장 만난 자리에서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 지인이 하는 그 회사에 팜플렛을 주면서 아니면 그쪽 부탁을 하면서 이쪽에다 광고를 주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이미 지금 그 안종범 전 수석 사실은 그 메모지에서 수첩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미르재단 이름을 용의 이름을 딴 뭐 미르로 해라. 네. 이런
종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지금 주범으로 지금 거의 지금 유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놀라울 그 오늘 발표도 아니다. 그동안의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뭐 채널A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뭐 이런 미디어에서 그 보도하는 걸 보면은 증거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다이어리 보면은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 네. 대통령의 지시로 뭐 했다 이런 그 표현이 돼 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 녹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도 뭐 대통령을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뭐 그렇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무부 우리 검찰이 대통령의 그 지휘를 받는 그 체제에 있는 이런 그 조직이 큰 그 이런 그 피의자라는 네. 그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는 특검을 앞두고 참 그 저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 야당에서는 제3자 뇌물죄를 왜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그 아쉬움도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사가 계속될 걸로 봐서 우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 국민들이 처음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지 매우 그 참담한 그 실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청와대가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지 한번 그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수사받는 게 좀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저 공소장 내용이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팜플렛까지 들고 이 회사에다가 광고를 주라는 얘기를 아니 이건 장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특정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이미 검증도 안 된, 신설된 지 얼마도 안 된 그런 페이퍼 컴퍼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에 팜플렛을 들고 이거를 이 회사에 광고를 주라고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역대 그런 대통령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국민들 정말 억장 무너지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궁금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대통령이 글쎄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게 어떤 특정 광고회사의 팜플렛을 들리면서 이런 회사가 이렇게 잘하는데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공과 사, 공적 영역과 사적 부문의 구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그 사람 말에 의한 거, 그 사람의 부탁, 또 그 최 씨의 어떤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최 씨에게 이른바 컨펌, 컨펌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컨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뭔가 인식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처럼 그거를 우리들도 잘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반인들도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더 이상 이제 뭐 이게 충격스럽다라는 얘기는 이미 의미가 없다. 일단 사법적으로 가고 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해결을 모색해 나가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뭐 자꾸 이 대통령이 이런 부분 얘기해봐야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를 이제 오늘 천정배 의원이 얘기를 꺼냈고 금요일 날 추미애 대표도 법률적 절차, 헌법적 절차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워낙 대통령 당선에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자기 잘 되려고 저런 건 아니야. 이런 오해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겠죠. 문제.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져야 되나요? 왜냐면요, 지금 국민들의 그 민심은 어쨌든 하야하라, 퇴진하라라는 겁니다. 그건 국민들의 정치적 압박이에요. 민심인 것이고 시민적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나무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그러나 그러면 이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지 탄핵이라는 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니까 야당의 숫자가 지금 야당 성향 무소속까지 합쳐도 171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9명의 새누리당 표가 필요하니까 이게 부결될지 모르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왔으면은 탄핵으로 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헌법 절차인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 이후에 탄핵 전에 전 어떤 거국 총리가 됐건 그것이 책임 총리가 됐건 뭔가 이 내각은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그리고 특검도 가고 동시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계속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또 국회 내에서 탄핵 절차를 밟고 특검은 특검대로 사법적 처리를 가고 그러니까 사법적 측면, 정치적인 책임, 국민들의 시민적 에너지 이런 것들 딱 동시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저희가 좀 바로잡기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공소장에 어떤 범죄 혐의가 관련된 것이 적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 법원이 공개한다고 예고한 것이 3시였기 때문에 공개가 된 줄 알았습니다만 저희 채널A 사회부의 법조팀에서 단독 입수한 내용이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하나씩 둘씩 공개되는 사실 공소장 입수해서 알려드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탄핵과 관련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정치권의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야당은 이제 즉각 하야 이런 얘기를 겉으로는 하면서도 뭐 여야 모두 바라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하면은 바로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고 대통령은 또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오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그 헌재까지 가서 최종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헌재 지금 그 2명이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그 7명의 그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6명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그 결과에 대한 그 캐션 마크도 있고 네. 또 탄핵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면 또 황교안 총리가 이어받게 되는 거국내각이 되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여야 모두 굉장히 뭐 하야나 탄핵이나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이제 그 국회도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오늘 그 검찰이 대통령은 피의자다 이런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회는 싫으나 좋으나 뭐 정면 그 로드맵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국민들도 이제 뭐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심의 촉구를 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계속해서 공소장에 그 박 대통령의 최순실 씨와의 그 공모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뭐 검찰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공소장의 공모 부분이 적시가 됐기 때문에 네. 수사를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원래 지난주에 받았어야 되는 건데 수사를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네. 만약에 또 대국민 약속을 또 어기게 된다면 이건 대국민 약속이었잖아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게.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네. 이번 주에는 뭐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라고 아까 헌재 말씀하셨는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때는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지 않았고 정치권만 바랬던 것이고 네. 지금 국민이 탄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정치적 판단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저는 헌재로 가더라도 가결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직 뭐 다음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공소장을 통해 정말 안타까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련한 특본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 이후에 공소장까지 공개됐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